대선이 이제 여드레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허준 변호사님,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아니 그럼 이 여론조사는 대선 하루 전까지 막 계속 아무 때나 막 공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만 여론조사를 결과를 공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요? 내일이 지나면 어떠한 여론조사 결과도 대선 전까지는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그래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지금 여론의 추이가 어떤지 내일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목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말 사이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매일경제와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최근 일주일 새 한 자릿수 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4.9%,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35.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 9.6% 오른쪽에 있는 결과들입니다. 나왔거든요. 왼쪽이 지난주인데요. 지난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2.8%포인트 하락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2.6%포인트, 2.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게요.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이어간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수치라기보다는 흐름을 봐야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여러 여론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 제일 위에 부분인데요. 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월 24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46%에서 47% 지지율, 그다음에 CBS가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근데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조사한 거 지금 세 가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볼게요. 위에 코프라, KOPRA 써 있는 조사, 그리고 가운데 KSOI, 그다음에 오른쪽 리얼미터. 각 세 기관의 여론조사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수치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KOPRA 맨 왼쪽 거예요. 46에서 46. 그러니까 전주와 이번에 발표된 주말 사이 발표된 그거를 이제 비교해 드린 거죠, 수치를. 그렇습니다. 왼쪽이 지난주고요. 오른쪽이 이제 이번에 조사 결과 발표 나온 건데요. 네.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46%에서 많게는 47%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40%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물론 39.6%, 37.6%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40%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준석 후보가 많게는 11%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여론조사에 앞서 이제 MBN과 매경이 이제 의뢰한 넥스트 리서치의 조사한 의뢰 등등 봤을 때 최재명 교수님,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는 있고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는 있지만 뭐랄까 이제 답보 상태라 그럴까, 답보에서 조금 이제 미세하게 내려온 조사도 있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조사가 많이 눈에 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위축되는 거야. 하하, 그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으면 이게 여유로운 거예요. 뭡니까? 여유로울 수는 없죠. 선거라고 하는 여유로움 절대로 안 되고요. 늘 진다는 생각으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보수 결집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나 내란 사태로 인해 실망했던 분들이 그래도 또 어떡하냐, 지지해줘야지 이런 이제 마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결집의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양측이 결집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도층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층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좀 주저주저했던 분들, 보수 지정에 이런 분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결집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측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좀 더 절박하게 그리고 정말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돼요. 네. 절대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 그 얘기를 했는데 몇 퍼센트 이상으로 이긴다 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꼭 이긴다 이런 얘기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지율의 변화가 민주당에게는 더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국건 평론가님, 지난주 초였던가요? 민주당 그 인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票한 60%를 받아서 당선될 것이다.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50 넘는 것도 물론 한 번인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 40대 이제 후반인데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김문수 후보한테 박스권을 갇혀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혹시 샤이 민주, 샤이 이재명, 샤이 뭐 진보 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ARS 여론조사와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ARS 같은 경우는 격차가 거의 적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면접은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주목되는 것이 지금 전화면접에서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시청자분께 ARS가 뭐고 전화면이 뭔지 설명을 좀 해줘. 그래야지 시청자분들이 그 조사 방식 다르구나 설명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S 같은 경우는 자동 응답 전화죠. 그러니까 기계가 물어보죠. 기계가 물어보기 때문에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요? 예, 기계가 근데 저 바쁜데 전화가 오면은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빨리 끊어버리니까는 이게 응답률이 낮은데 그 대신 응답률이 낮은 대신에 정치의 고관심층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한다고 정해진 분 이분들은 끝까지 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있었고 전화 면접은 직접 사람이 응답을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끊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제 들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실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지지율 격차가 났는데 지금 전화 면접은 조사에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 이거 하나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반 상승을 한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죠. 동반 상승을 한다는 것은 어떻든 산술적으로 보면은 1+1은 2가 아니긴 하지만 단일화 했을 경우에 동반 상승을 해서 두 사람 합이 50이 넘으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부분이고 하나는 지지층 결집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다 했다고 이제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100이 완성이 됐다고 보면은 지지층 결집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늦게 출발을 한 데다가 한독수 파동도 있었죠. 여러 가지 파동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와이 가 있는 분도 있고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안 나가는 홍준표 전 분들이 시장이 있어요. 서운해하시겠어요. 벌써 내 이름 까먹은 거야, 뭐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도가 한 80이라고 보면 돼요. 이재명 후보는 100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이에 나머지 20을 이렇게 결집을 채우고 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하나 큰 변수가 단일화 변수가 남아있는 단일화 변수. 그 얘기 해볼게요. 저희가 잠시 뒤에. 물론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신 최재봉 교수님도 할 말 많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있게 드릴게요. 지금 막 쏟아내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하정현 평론가님. 지금 주말 사이에 투표용지가 인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투표용지가? 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가 후보자 등록 마감으로부터 13일 뒤에 출력이 되도록 돼 있는데 어제부터 인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미 인쇄가 되면 지금 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쇄가 진행이 되면 저게 앞으로 누군가가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저 투표용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누가 빠진다고 해서 명단 재조정해서 다시 뭐 인쇄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쇄하면 저걸로 바로 선거날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를 하면 그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안내문이 게재가 될 뿐이지 투표용지 자체는 모든 후보의 이름이 다 표기된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구주화라는 후보는 이미 사퇴하는 게 지금 투표용지 전에 사퇴한 후보는 보세요. 저렇게 사퇴라는 표시가 돼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투표용지 인쇄된 다음에 사퇴는 투표용지 반영 안 되고 투표소에 이렇게 안내 그 게시문을 붙여놓는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허준변호사님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1차 단일화 마감 시한은 지나버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 골든타임은 사실상 지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본투표 용지에는 이제 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2차 단일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젠데요?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러 투표 장소에 가면 거기서 투표인명부에 확인을 한 다음에 즉석에서 이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옆에 사퇴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골든타임이 이제 사전 투표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사전 투표에서라도 만큼은 사퇴라는 표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또 당 지도부는 연일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른바 러브콜 구애 중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박 사건이죠. 그러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단일화할 거라는 걸 기정사실을 밑자락 깔고 그러면 오케이 좋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조건 제시해봐요. 우리 다 들어줄게. 지금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보세요. 후보 자리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자리 빼고 다 줄게.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님의 지지세는 사실상 현재는 인기투표 내지 인지도와 관련된 그런 지지도가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장 투표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제적인 단일화를 이루어줄 것이고 그런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열어놓은 자세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후보 자리 빼고 다 줄게.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국훈 평론가님. 뭐 굳이 이준석 후보가 그래 끝끝내 단일화 안 해줘도 본투표에서 국민들 유권자들이 알아서 보수층에 단일화 해줄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은? 이거는 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라는 것이 네. 결국은 사표 방지 심리, 죽음표 방지 심리로 투표장에 가면은 어차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겹친다고 하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장 가면은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유권자가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일화 협상할 때 앞서 나가는 쪽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네. 이제 거기서 이탈을 할 표가 많기 때문에 그 결국은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단일화 가능성 0%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단일화에 여지를 남겨두면 본인의 지지세가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단일화 할 사람. 네네. 그러면은 지지세가 안 올라가면은 단일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본인의 지지율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른바 몸값? 몸값을 올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네네. 그래서 뭐 완주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네. 아마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생겼을 때 그때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패배 알리바이 만드느냐? 네. 지고 나서 나 때문에 졌다고 그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대선 이후의 책임론을 가지고 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대선 이후의 역할론, 네. 역할론이라면은 일종의 공동 정부에 가까운 과거 네. DJP 연합처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가 40대 총리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70대니까 아하. 70대 대통령 40대 총리 하면은
상당히 이 안정감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명분을 주고 심지어 나가서 공동정부라는까지 하면은 단순한 후보 단일화, 지금 이야기하는 후보 단일화는 그 이준석 후보가 포기를 해버리는 것인데 그게 네.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후보는 김문수 그리고 이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국무총리 네. 또는 그 DJP 같은 경우는 JP는 국무총리뿐이 아니고 네. 경제부처 장관 자리를 출전권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네. 후보가 단일화를 네네. 할 때도 공동정부 이야기를 네네. 했죠. 어차피 또 계속 반복될 테니까 지금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보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앞서 뭐 단호박이라는 표현을 제가 뭐 오프닝 때 썼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여전히 진짜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메시지 내용이 네.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그들, 여기서 그들이 이제 국민의힘이겠죠.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 네.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 네.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단일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 좀 전에 국민의힘 후보 비서실장이 후보직 빼놓고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가 후보직 버려라고 하면서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네.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강경합니다. 결기가 있어요. 오늘 이준석 후보는 아침 일찍부터 바빴어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서도 이런 단일화 문제가 나왔겠죠. 질문이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단호박이잖아요. 최재명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범보수 단일화는 후보 단일화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와 이거 저는 그렇게 대답 봅니다. 절묘한데요. 있을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말들은 정치적 수사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송권 평론가하고 의견이 별로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리를 놓고 아니면 나중에 물론 뭐 저는 뭐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 됐을 경우에 총리 자리든지 뭐 사실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 김문수 후보가 물론 이준석 후보를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40대 총리로 총리, 얘기했죠. 그리고 당권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또 있었다고 개혁신당에서 발표를 했어요. 폭로가 나왔죠. 네네. 그런 얘기를 보면 당권이든 총리든 어떤 형태로든 약속을 받고 저는 네.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물론 반드시 100%냐 제가 물어보면 저는 뭐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런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의 태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아니 토론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태도를 보세요. 뭐 김문수 후보가 거의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해요. 네. 만약에 본인이요 보수 진영의 표를 더 많이 끌어오려고 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밖에서는 단호박처럼 얘기하지만요 토론에서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 없어요. 왜 나를 괴롭히냐? 나는 네. 끝까지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김문수 네네. 후보에 대해서 항의를 이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네.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저는 문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일화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면 자리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선거 자금에 대한 문제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하는 작업을 통해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네.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문제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단호박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일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필요성, 정치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매어 달거나 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문제에 매달리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지 맙시다, 하지 마. 뭘 계속 이준석 후보 몸값만 키워줘.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단일화하는 게 아마 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이준석 후보도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 나왔을 뿐이지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0% 제로라고 늘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조차도 계속해서 할 것 같다라고 계속 자극하고 건드리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를. 근데 이게 박선배 변호사님 진짜 단일화할 게 두려워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전략이 깔려 있으니까 계속 단일화 너희들 둘이 단일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단일화는 단일화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이 누구에게 기속될지 초유의 관심사라 극적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 설명을 단행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전략적인 태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가 단일화할 것을 전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대가 단일화할 것이라고 공언해야 진보 진영이 결집하고 중도층에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표를 달라는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나아가서 민주당 선대위를 독려하면서 느슨해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실제 단일화 가능성 어느 정도 가늠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최재문 교수님 그 맥락과 같네요. 선거는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된다. 그 맥락과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저기 하와이에 계신 분이 뭔가 또 메시지를 던졌다면서요, 허지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 남긴 댓글이 굉장한 이슈를 몰고 있는데요.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글을 남긴 데서 촉발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 네. 나경원 의원의 SNS에 이 적혀 있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에 나서라 이렇게 종유한 글을 끌고 와서요. 네. 진심으로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홍준표 후보를 올렸어야지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게시물 아래 홍 전 시장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긴 겁니다. 이 말은즉슨 아니 송국권 평론가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당 지도부 선대위에서 볼 때는 뭐야 이거 지금 이준석 후보한테 표를 찍으라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분란 일으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런 걸까요? 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단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에 이재명 후보 쪽에 뭐 초대 총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홍준표 지지자들이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막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하와이 특사다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시점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네.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핵심은 그 단일화 문제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인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호평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미래에 대한 투자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이 단일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저는 언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준석 후보는 어차피 어떤 그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진영하고는 앞으로 정치를 같이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은
본인이 국민의힘을 떠날 때도 나중에 국민의힘 그가 보수가 어려울 때 노아의 방주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기조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일화는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아하, 공감대가 형성이 네.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쪽으로 갈 것으로 보고 홍준표 전 시장의 오늘 그 SNS 메시지도 그쪽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이 SNS 메시지를 이준석 후보 똑같이 SNS를 잘 하기로 유명한 이준석 후보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과 저는 4년째 교감해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어떤 사표 심리 같은 것들이 동작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을 전략 삼아가지고 젊은 세대의 정치를 짓밟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그런 메시지를 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감은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어제도 홍준표 시장님이 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합니다만은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이런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또 확고한 입장을 또 밝히게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 후보한테는 뭐 땡큐입니까? 홍 전 시장 발언 땡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땡큐죠. 근데 이제 사실은 홍 전 시장의 이 말이 실현될 거냐 하는 부분은 두고 봐야 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화답을 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그 토론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하와이에서 온 메시지 뜻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굳건한 정치제를 구축하기 위해 좌우우면하지 않고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이준석 후보에 대해 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와이로 가기 전에 공항에서도 둘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교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 네.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완전히 그 말 때문에 네. 뭐 단일화를 멈추게 될 거냐 그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홍준표 전 시장은 덕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아직 이제 8월 8회 정도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이 시기예요. 모든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 그런데 선거 레이스가 이제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허준 변호사님 뭔가 이제 후보들도 뭔가 자신의 이미지를 또 결연하거나 뭔가 좀 이 강단 있는 모습 보이려고 많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거에서 주는 이미지를 뭐 의상이라든가 머리 색깔 같은 것들로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살짝 톤 변화가 느껴지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선 레이스 돌입한 직후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어떤 강단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부드럽고 경청하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많이 취해왔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갈색의 머리색에다가 뭐 가디건 같은 것들을 네네. 입으면서 좀 편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른바 부자 몸조신 전략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네거티브를 해서 괜히 비호감이나 아니면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전략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짜 다 소리가 머리가 나왔거든요. 갈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따뜻한 느낌이었죠. 네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옷도 점퍼나 가디건보다는 정장 차림을 저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진짜 오른쪽 모습인데 바뀌었네요, 진짜. 조금 더 강단 있고 결연한 모습이 오. 느껴지잖아요. 머리도 검정색 이런 부분이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임박한 상황에서 뭔가 결단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최준목 교수님 시청자분이 아니 그냥 염색하다 보니까 저렇게 검은색 됐겠지 지금 무슨 결연한 의지 메시지가 있는 거 뉴스파이도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요 모든 게 메시지예요. 의상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입었겠지 또 우연히 염색했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미지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요. 그래요? 이게 다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자회견 장면에서는 검정색으로 염색이 돼 있는 상태고 재킷을 입고서 색깔도 지금 빨간색, 파란색을 같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 중에 중도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영입하려는 의도도 넥타이도 있다고. 전략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보고 저건 이제 기자 간담회이기 때문에 좀 더 결단력 있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염색 색깔을 약간 검정색으로
검정색에서 갈색으로 바꾼 거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가디건이나 이렇게 양복을 벗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대학생들 만날 때, 유튜브 방송할 때 이럴 네네. 때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갈 때는 파란색 옷을 입거나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런 장면이에요. 학생들 만나거나 젊은 층 오, 만날 때는 좀 반드시 편하네요. 저렇게 네. 가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할 때도 네네네. 그럴 때는 저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염색이든 옷차림이든 모두 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선계 한 자릿수 8회로 접어든 이 시점에 과연 어떤 곳에 주력하고 있을까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우리 박 전 대통령님이 과거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씀도 들으셨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좀 지혜를 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 전 대통령께서도 뭐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면 된다.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충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하겠습니다. 우리 유경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어머니십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외친 거 하면 된다 아시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마침 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대구의 아들이시니까 자 보세요. 정말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렇게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고 유경수 여사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는 모습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경북에서의 표 결집에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어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어제는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생가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외부 일정을 극도로 자제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막판 보수 결집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어떤 메시지를 했을까요? 진짜 아까 뭐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면 뭐 된다 했는데 그거 말고 어떤 특별한 더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적인 뭐 그러니까 비밀리에 또 이거 비공개 비밀리라기보다는 비공개로 뭔가 환담을 나눴을 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 쪽과 가까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쪽에 유영하 변호사하고 네.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해서 저번에 방문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8년 만에 외출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탄핵을 당하고 또 그 구속되고 네. 그다음에 그 달성에 정착을 했어도 네. 여러 곳에 그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화사 한번 간 그런 게 기억이 있고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정도인데 저렇게 그 선친과 어머니의 그 생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네.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시급한 게 소위 말하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지지자 확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TK에서 80% 득표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75% 득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득표를 대구 경북에서 해야지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의 선거의 여왕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일정 부분 좀 영향력이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임으로 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범보수 안의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을 좀 결속을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에게 오늘 또 한 명의 천군만마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같이 유세에 나섰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대통령 이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른 자신만의 유세 경로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조금 전 모습이에요. 같이 섰어요. 혹시 이거 파괴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네. 옷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하. 지난번에 한번 김문수라는 이름이 달린 옷을 입고 나온 적이 입었었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라도 입고 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서 부정선거 얘기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때문에 사전투표를 법을 없애겠다고 그 수락 연설에서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 앞에서 바로 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또 사전투표 다 많이 참여해달라고 또 네, 했잖아요. 그렇게 네네, 얘기했어요. 네. 물론 바꾸긴 했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부러 아픈 분을 찔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마음을 확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선거가 여드렛 내일이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막판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긴장하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